안녕하세요.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로 인사드리게 된 안지은입니다. 코로나19는 모두 아시다시피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죠. 쉽게 그리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질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지점에 이런 이야기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와중이고 미래에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로 파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에 제가 쉼표를 달아두었죠. 이 쉼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여기서 끝내지 말자라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그런 기호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제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민과 방향 등등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5개의 강의 주제로 같이 고민해보고 질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약간의 세부사항을 더하고자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약한 고리를 강타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쓰러뜨린다. 지금껏 그래왔다.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막고 싶었다. 안희경이라는 사람이 7명의 석학들의 인터뷰를 묶으면서 실어놓은 문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에 지혜를 갖춘 이들의 해안을 빌리고자 노력했다. 그들의 답은 전에도 그랬듯 무수히 많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어차피 답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답을 정하도록 길을 안내하며 자극했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이라는 사람도 질문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느 시점에 그 맥락에 맞게, 시대적 맥락,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맞게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따른 선택과 행위들이 역사를 또 한번 좌우하기도 하고요. 여러 형태의 또 다른 질문들을 파생하기도 할 텐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다음과 같은 책을 엮었다고 합니다. 네. 이 책에 실려있는 다른 인터뷰들도 뒤에 슬라이드를 거듭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1. 코로나 시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며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코로나에 대한 개념들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고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인 얘기들 먼저 가지고 왔고요. 코로나 시대의 단상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큰 얘기들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1. 이렇게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2에서는 코로나 시대 현재 하나라고 붙여두었습니다. 3에서는 둘이겠죠. 그래서 현재를 사유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용어들을 조금 더 첨예화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재 두 번째 시간에는 고통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얼굴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맡고 있는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로 인한 사회적인 얼굴, 그리고 사회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관련 영상과 함께 던질 수 있는 질문들 또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코로나 시대 미래, 4번째에서는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적인 시공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부터 우리가 사유해왔던 바들을 예시들과 더불어서 한 번씩 짚어나가겠고 다시라는 형용수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결론적으로 취해야 될 어떤 방향성, 그리고 지금껏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제대로 1. 코로나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 들어가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입니다. 사피엔스로 유명한 학자죠. 그 사람이 서론격으로 실어둔 코로나에 대한 단상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많은 바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차와 더불어서 이 시간에도 서론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멈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 질문을 다시 던져가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목소리겠죠. 이 위기는 모든 순간을 낚아채며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역사는 가속도가 붙어 질주합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확실성은 바닥을 쳤고 선택의 자유는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유발 하라리의 얘기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바는 오래된 규칙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라는 지점,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는 지점, 그리고 선택의 자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갑자기 즉각성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지점들일 텐데요. 각자 주목하셔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우리 사례,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지까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긴 글이 또 이어집니다. 우리는 수십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실험을 강요받고 있으며 날것의 제안들의 권력의 회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는 몇 개의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는 안건을 두고 수년간 토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과 반대에 부딪혀 이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대학 캠퍼스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단 일주일 만에 우리 학교는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시가 나오죠. 이제 저는 수업 3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꽤 잘 운영했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고 저는 우리 대학이 보름 전의 상태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맥락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한 부분, 그 코로나 이전 일상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코로나 이후에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바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정상이라고 말하던 것,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던 것,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국면에서 과연 정상과 비정상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새로운 논리로서 다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몇 년 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 대부분은 이를 이상주의의 순진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로 실험해보자는 제안조차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심지어 강경한 보수주의 정부인 미국마저 모든 시민에게 위기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 배울 겁니다. 온 세상의 사회 경제 구조가 영구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국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1년 전의 국면을 즉각적으로 바뀌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서 좁게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넓게는 세계까지도 내다보면서 이 실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글입니다. 이 실험들 가운데 무엇이 성공할 것이며 정확히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감히
함부로 단언을 내리지 않으려고 대답을 유보시키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어서 역사적인 웹 웜홀이라는 단어를 또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우주적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의 시작을 이 웹 웜홀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상적인 법칙들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 이전에 말하던 논리들이 다 부서지고 있다는 뜻이죠.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평범한 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칫 여기서 우려가 등장합니다. 폭군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권력을 잡고 그리하여 디스토피아가 도래해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려이고요. 우리가 지난 1년 2020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 미시적인 또는 거시적인 권력이나 폭력이나 어떤 정의로 표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허락하진 않았는지 돌이켜서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안에서 권력을 잡고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꿈을 갖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참 전에 이루어야 했던 그런 개혁들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말이면 2020년의 말이었겠죠. 우리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 겁니다. 앞에서 감히 어떤 예측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유발 하라리가 약간의 낭만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이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희망사항과 더불어서 함부로 예측하지 않겠다는 유발 하라리 본인의 약속을 깨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 말에 어떠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사실 크게 달라진 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변한 양상이 있다면, 그리고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적절한지, 효율적이라는 얘기로 가려진 것들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대로 1강 시작하면서 다른 이야기들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 들어가며입니다. 다소 제목이 좀 길죠. 거기다 소제목까지 제가 붙여두었습니다. 개요 및 코로나 시대의 단상들이라고 붙여두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이미지 이제 모두 다 익숙하시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다 이런 얘기들 너무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것 같고, 또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이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보여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들도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이 2019년에 명명되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1930년대 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개나 돼지 등의 동물에서도 나타났고, 동물에서만 유행하던 그런 바이러스가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1960년대부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집단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고, 처음에 알 수 없는 원인의 폐렴이다라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것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에서는 WHO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코비드19로 명명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19는 잘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라고 하면 2019년에 발발했던 명칭이라서 2019년과 2020년에 국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계속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또 미래 역시도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에 깊숙한 면까지 침투를 해서 그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9라는 건 빼고요. 이후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라고 통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제 우한 폐렴으로 불렀고, 그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을 반대했고,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목을 좀 우려한 사람들이 그런 명명 자체를 금지시키면서 우리가 코비드19로 부르게 된 바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이 마스크 쓴 모습 되게 익숙하고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 모양 너무 익숙하죠. 네, 이런 모양들 개요로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의미로 가져온 그림은 프란시스 고야라는 화가, 스페인 화가입니다. 스페인 화가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익숙하게 교과서에서도 실려서 많은 수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왜 이런 특정 경향성을 띠게 되었는지 등등은 잘 모르시죠. 출처는 이 슬라이드 밑에 항상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명화로 보는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각각의 우리가 세계적으로 들어왔던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여러 코로나 이외의 여러 질병들을 명화로 풀어놓은 재밌는 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뒤에 나오는 그림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요. 고야라는 사람은 원래 궁정 화가라서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기괴한 풍조, 그림 회화풍을 가지게 된 데는 본인이 가진 장애 때문이기도 했고요.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스페인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특별한 그림의 시작인 거죠. 고야가 그린 경향이 다른 특이한 그림 중에 하나로 채찍질 고행단의 행렬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고 특정 사람들이 벗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은 고야가 13에서 14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과격한 기독교의 어떤 한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고야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몇몇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수도사들이 어떤 육체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게끔 허락도 했고요. 대중들이 또 용인도 했던 특정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어떤 누그러뜨리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졌던 사회적 행위였는데요. 이것이 다양한 고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했고 남이 자신을 가해하도록 용인을 했기도 한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한 번 특이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당시 13세기의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고 그 기근이 특정 종교적 행위와 연결이 되고요. 채찍질의 고행과 더불어서 흑사병이라는 특정 전염병의 양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근이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에게 가해를 허락하고 스스로가 가해를 하는 자해라고 하죠. 그런 행위로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좀 잠재우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들이 채찍질의 고행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흑사병이라는 특이한 양상, 맥락과 더불어서 섞여 들어가면서 조금 오늘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발생시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행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채찍질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흑사병에 대한 어떤 원인 불명의 병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을 했던 같은 맥락, 그리고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목을 하고 제가 써놨죠. 그에 대해서 가해를 하면서 대중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맥락이 그 집단에게 기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해서 그들에게, 관중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 가해를 허락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전염병을 악화시켰다고도 하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이런 행위들로 전염병이 더 퍼지게 된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가해하면서 또 더불어 여러 가지 상처와 더불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염병이 대중에게 들이우는 불안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흑사병의 양상이 더 짙어지고 심화되었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특정 원인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세우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 그들이 사는 문명권이 어디냐, 그래서 특정 나라, 특정 인종을 지목을 해서 지난 그림처럼 채찍질은 하진 않지만 은유적으로 실제로 그 혐오라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들이우면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해하는 행위가 같이 연상이 되게 되죠.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발현이다라는 맥락이 이 회화의 맥락과 매우 유사합니다. 21세기에서 행하는 전염병에 대한 대처 양상이 13세기, 14세기 채찍질의 고행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할 맥락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적인 거죠. 실제 불안 요소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어떤 병리적인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도 그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흑사병에 대한 또는 흑사병으로 위시하지 않고도 여러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당시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차원 단지 마스크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치료, 완벽한 치료의 양상, 그리고 완치라는 개념에 대한 모호한 그런 개념이 없는 모호한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지목, 혐오의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맥락이 이 그림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감정적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소거된다는 뜻, 그러나 그런 불안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실질적인 질병은 더 확산되게 되는. 그리고 그 질병이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으로서 각인되게 되는 지점이 상당히 더 위협적인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병으로 인한 위협적인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지점이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행위로 전염병이 더 퍼지게 되었다. 오늘날 전염병이 대중에게 들이우는 어떤 불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양상과 유사하고 특정 원인을 가시적으로 세우고 물리적으로 혹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발현이었다라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염된 공기가 그 흑사병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독과 같은 방역을 민간요법으로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닫았고 또 각자의 집에서 방에서 고립되었던 양상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끼리 거리두기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양상들이 되게 익숙하시죠. 오염된 공기, 비말 이런 것들, 그리고 소독과 같은 방역, 우리 지금도 하고 있죠. 화학적인 어떤 부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창문 닫기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라는 어떤 메시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13, 14세기, 조금 더 오자면 15세기까지도 했던 우리 질병에 대처하는 양상이 21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점이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으로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흑사병, 코로나, 매우 시차가 있는 두 단어인데요. 이 시차가 있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양상으로서 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조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그대로 비슷한 양상들로서 행위들이 재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 이전에까지 우리가 어떤 바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진 않았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관련해서 앞서 서론에서 유발 하라리에 이어 여러 인터뷰 글을 실어 놓았던 책이 있었죠. 그 책에 실린 또 한 사람, 마사 누스바움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함께 줄어든다. 라고 요약해서 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불안에 떠는 양상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가해하는 혐오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우려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해놓았는데요. 따로 함께하는 연대의 시간, 바이러스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바를 서술을 하면서 그동안 꽤나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고 자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순탄한 시간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이 가장 거대하게 뒤틀어졌던 시간, 이 사람이 겪었던 그 과거는 베트남 전쟁이었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기간 그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문화적 붕괴, 그리고 사회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기를 회상합니다. 그때 위기가 지금의 위기와는 또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이 명백히 잘못된 어떤 참사였다는 지점,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는 점, 유사한 양상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비견할 거는 아니죠. 오늘날의 양상과는 역시 다른 맥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부조리의 양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전체를 가로질러 격변이 일어났다라는 면에서는 오늘날 재난과 유사한 양상이 있죠. 청년들이 계속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군수산업 복합체에 맞섰고 저항하는 청년들을 힐난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사고를 경멸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는 베트남인과 미국인들 아무런 당위성 없이 죽어만 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맥락에서 오늘날과 분명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했죠. 특정 사람을 지목하고 미워하고 힐난하거나 비난하고 그 행위 안에서 우리가 혐오의 감정을 싹 틔워갔던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들이우면서 했던 여러 행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위기 속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을 팬데믹인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안에 숨겨진 편견과 혐오를 드러냈다. 서구에서는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증오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리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이 폭력 자체가 숨겨진 채로 몰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실 노골적으로 진행되었고, 독일의 어떤 정치가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고 미국의 수장이 어떤 맥락의 얘기를 발언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와 같은 용어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뒤에도 성적 지향과 법에 대한 책이 한국에서 번역될 때 서문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편집자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에 향한 혐오를 다룬 기사들을 제게 보내줬다 하는 맥락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매우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혐오 대상자들도 자신들을 향한 혐오가 결코 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 지점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죠. 한국의 상황이 그러하죠. 코로나와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외연이 다분 질병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가 질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클럽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런 맥락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사 누스바움이 걱정을 표하고 있죠. 영화 곡성입니다. 곡성에서 제일 명대사는 그거죠. 그냥 미끼를 물어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것들인데 그런 맥락이 팬데믹과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영상을 보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낚시 올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그런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 네, 영상을 보시면서 곡성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을 되살리셨을 수도 있고 혹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재밌는 맥락입니다. 왜 나인지 그리고 왜 나의 가족인지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 왜 내 딸이냐고. 그리고 영화에서 아기 어떤 희생자를 택하는 방식을 그냥 무작위, 랜덤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미끼를 풀어놨을 뿐이고 네 딸이 그 미끼를 물어버린 것일 뿐이다 라는 방식의 영화의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감염과 더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사회는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지침들을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연적으로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서 지목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와서 내 딸을 어떤 빙의를 시킨 것 같다 라면서 이민자를 지목하는 지점, 이민자로 추정되는 외부 사람을 지목하는 지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종교와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 근간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질병과 더불어서 그리고 종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지금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까지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하게 감염이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개인을 또 지탄하게 되죠. 너 어디 갔었니? 언제 갔었니? 등등을 추적하게 되고 우리도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추적 양상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 큰 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죄책감의 어떤 메커니즘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영화에서도 그렇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걸리면 안 돼. 절대 걸리면 안 되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괄호 안에 넣어놓고 노골적으로 겉으로는 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따랐는지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사항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 지침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에 대해서 증명을 계속 해야 되는 지점에서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아까 그 마사 누스바움은 당신의 말처럼 혐오는 숨겨져 있다고 하기엔 너무 일상적으로 포착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팬데믹 위기 이전에도 있었던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환기하죠. 그렇다고 해도 그 강렬한 감정이 왜 이토록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분노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리고 정치 방식이 또 대중의 정치에서 점점 더 교묘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민주주의마저 왜곡하는 이런 집단에 대한 혐오, 그리고 대중을 이용하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차원의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죠. 노폐물에 대해서 느끼는 혐오입니다. 대소변, 피, 콧물 이런 것들. 우리의 동물성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모든 사회에서 작동한다. 시체는 확실히 혐오스럽고 이 혐오의 일종의 원시적인 두려움이 있다. 나는 동물과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동물적 본성을 혐오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 속에 또 다른 종류의 혐오가 파고드는데 문화 차원의 혐오가 이 안에 투사 혐오로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더러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인종에겐 어떤 냄새가 나, 아니면 특정 인종의 피부에는 뭐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아니면 어떤 특정 인종 또는 특정 젠더적인 차원에서 피가 또는 땀이 또는 비말이 더 오염된 것처럼 말하는 그 환경,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차별의식이 이미 기입되어 있는 투사는 아닐지, 투사 혐오는 아닐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팬데믹 시대의 오늘날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혐오라고 하는 어떤 지칭은 팬데믹 이전에도 계속 문제시되어 왔는데 오늘날 왜 갑자기 이것이 극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패, 냄새, 분비물 같은 역겨운 특성을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에 투사해서 그들을 종속시킬 전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혐오는 대체로 약한 집단을 향한다. 그들을 동물적이라고 묘사한다. 동물적인 성적 취향, 그들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다라는 맥락으로 구별짓기 또는 차별이 여기서부터 발현이 되죠.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들, 나는 이태원 클럽에 갔고 누구는 가지 않았어. 그것은 어떤 성적 경향을 뜻하고 그것은 그들을 동물적인 경향,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게끔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혐오는 흑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모든 인간이 갖는 동물성 자체를 부정해 옵니다. 이것이 13세기, 14세기 우리가 열강이라고 말하는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뭐 여러 원주민들을 진압할 때 쓰였던 부분이죠. 문명과 야만의 어떤 구도인데요. 이것이 단어만 바뀐 채로 21세기에 또 한 번 쓰일 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보아야겠죠. 코로나19 위기로 몇 가지 혐오를 다시금 강화하게 되었는데 그 강화된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편견과 낙인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20여 년 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던 혐오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겉으로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혐오였는데 왜 지금 드러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코로나 시대의 현재들을 돌아보면서 죄책감, 혐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죄책감으로 우리를 옥매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 우리가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왜 스스로 이 죄책감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았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혐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이미지의 연결 안에서 싫다라는 감정이 생기면 왜 싫은지에 대해서 내 감정을 돌이켜서 내 인식과 경험이 사회에서 기입된 어떤 메시지는 아닌지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돈을 벌면 벌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많이 벌어도 더 벌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혐오의 감정은 그 특정 인물이 왜 그 특정 상황과 연결해서 싫다는 감정으로 내게 다가왔는지까지도 오늘날 그것이 왜 더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왜 공동체의 목소리로서 당연시 되어지는지까지도 질문으로 남겨두어야겠죠. 네, 이런 질문들로 마무리를 하면서 1강을 정리하고 이어서 2강 또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